2027년 3월 경기도의 한 신도시 30년 넘게 쉼없이 달려온 김 부장. 드디어 은퇴 후 맞이한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서예학원에 다니는 꿈에 그리던 은퇴 생활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한 통이 이 모든 평화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고지서를 열어본 김 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지키던 현역 시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청구된 겁니다. 월급은 이제 제로원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공단의 실수일까요? 아니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이 조용히 새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2024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겁니다. 초고령 사회, 쉽게 말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 거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일본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독일은 36년, 프랑스는 39년, 영국은 무려 50년이 걸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 3년입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뭐가 많아질까요? 맞습니다. 병원 갈 일이 많아지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5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진료비 116조 원의 무려 45%를 차지하는 거예요. 잠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노인 인구는 전체의 20%인데 진료비는 45%를 쓴다는 겁니다. 5명 중 1명이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쓰고 있는 거죠. 노인 1명당 연간 진료비는 550만 원입니다. 전체 국민 평균인 226만 원의 2배가 넘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 진료비는 2020년 37조 원에서 2024년 52조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4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조만간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을 훌쩍 넘어버릴 것입니다.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여기서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데 돈을 쓰는 고령층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천억 원대 적자입니다. 2027년에는 8천억 원, 2028년에는 1조 6천억 원.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국가는 지금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든 메워야 하는 거죠. 방법은 딱 2가지뿐입니다. 첫째, 보험료를 더 걷거나, 둘째, 보장 혜택을 줄이거나. 그런데 보장 혜택을 줄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감기 걸려서 동네 병원 가거나 치과에서 스케일링 받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미래에는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선택했습니다. 더 걷는 쪽으로요. 지금의 변화는 바로 그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형평성 문제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직장인 A씨는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수십만 원씩 꼬박꼬박 떼입니다. 회사랑 반반 부담한다고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B씨는 어떨까요?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자산가인데 자식 밑에 이름을 올려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렇게 내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내? 이런 불만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간의 형평성 문제라고 합니다. 피부양자는 뭐냐? 직장 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자녀 보험에 이름 올린 부모님 같은 분들이죠. 특히 소득은 없지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진 은퇴자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첫째,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 둘째, 바닥을 드러낸 건강보험 재정. 셋째, 공평하게 부담하라는 사회적 요구. 그래서 국가는 결정했습니다. 숨어있는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요.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미래이자 우리가 반드시 대응해야 할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까요? 이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정확히 어떻게 설계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유형의 플레이어에 해당하게 될까요? 이 규칙은 2026년을 전후로 추진되는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둘째, 당신이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피부 양자인지에 따라 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를 대폭 줄입니다.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번째 변화, 재산보험료 정률제입니다. 정률제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가진 만큼만 내는 시스템이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 재산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겼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아주 큰 맹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재산이 딱 10,000원 차이로 등급 구간의 경계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는 겁니다. 10,000원 차이인데 보험료가 몇만 원씩 더 나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공평한가요? 아니죠. 완전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정률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등급을 나누지 않고 당신이 가진 재산가액에 정확히 비례해서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실제 가진 만큼만 내게 되니 훨씬 더 공평해지는 셈이죠. 자,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게임에는 세 종류의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당신은 이 중 어떤 플레이어에 해당하시나요? 첫 번째 플레이어, 엔잼러 직장인입니다. 엔잼러가 뭐냐? 엔드 플러스 잼버. 본업도 하고 부업도 하는 사람들이죠.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지만 퇴근 후나 주말에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강의 등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새로운 규칙은 벽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딱 하루라도 넘어서는 순간 월급에 대한 보험료와 별도로 보수의 소득액 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보험료는 직장 보험의 절반 부담 구조와 달리 본인이 부담으로 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회사가 안 나눠준다는 거죠. 두 번째 플레이어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이나 자영업자 같은 분들이죠. 평생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가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은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에게는 앞서 설명한 재산보험료 정률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층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분들의 부담은 여전하거나 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어, 피부양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의 직장보험에 이름을 올려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이제 두 개의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바로 소득의 벽과 재산의 벽입니다. 먼저 소득의 벽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까요?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연간 합산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 소득이란 뭘까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는 사업소득,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모든 공적연금, 강의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 소득까지 깡그리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다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아웃이라는 거죠. 특히 금융소득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뭐냐?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소득이에요. 은행에 예금 넣어두면 이자 나오잖아요. 주식 배당금 받잖아요. 이런 게 다 금융소득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벽도 있습니다.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소득도
1,000만 원 이하로 묶여야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재산 과표가 뭐냐고요? 세금이나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 가격을 말해요.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모나 조부모, 자녀나 손자녀는 따로 살아도 부양을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사위나 며느리는 같이 살아야 하는 요건이 붙어요. 형제나 자매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이면서 재산 과표가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니 형제니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특히 부부라면 이 대목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으로 평가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어서 한쪽이 기준을 넘으면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가는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국세청 자료를 반영해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도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후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의 자격 상실 안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건강보험 이미 계속 가입, 국민연금 이미 계속 가입, 실업 크레딧 등 퇴직자를 위한 여러 공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후 3단계 방어 전략에서 아주 자세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 소득 반영 시차 단축입니다. 과거에는 통상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현재의 보험료를 매기는 등 소득 반영에 꽤 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득이 끊겨도 과거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많았죠. 이제는 국세청 자료 연계와 정산을 강화해서 소득과 재산 변동이 보다 짧은 시차로 보험료에 반영되도록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지갑 사정을 더 빠르게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자, 규칙은 명확해졌습니다. 재산에는 비례해서 소득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해서 보험료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촘촘해진 감시망을 현명하게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놀랍게도 현행 산정 구조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얻는 차익, 즉 양도소득이 건보 산정소득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이 뭐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얻는 차익을 말해요. 1억에 산 주식을 2억에 팔면 1억이 양도소득이 되는 거죠. 왜 양도소득은 이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통 국세청 자료로 파악되는 소득 항목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이나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어 따로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그러니까 다른 소득과 섞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 기준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건강보험료 산정용 합산소득에 즉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주는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잡혀서 다른 이자와 배당과 합산될 수 있으니 양도 차익과 배당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구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직접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으로 1억 원의 차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연간 소득 2천만 원 기준을 훌쩍 넘지만 이 차익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한 건강보험료 계산에는 즉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거나 직장 가입자라면 추가 소득에 보험료가 붙지 않는 사례가 생길 것이다. 수 있는 거죠. 오, 그럼 미국 주식 투자하면 건보료 안 내도 되네요? 완벽한 해결책 아닌가요? 근데 말입니다. 건보료 제로원이라는 달콤한 말만 믿고 미국 주식 직접 투자에 뛰어들기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명확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전략의 그림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세의 투명 망토가 어느 순간 발목을 잡는 족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는 바로 환율 변동성입니다. 최근 환율이 계속 오르는 흐름만 보고 환차익까지 더해서 대박 나겠지라고 낙관하기 쉽지만
시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 바로 그 순간 환율이 반대로 꺾이면 수익은 순식간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당 1480원이라는 고환율 시점에 주식을 팔아 $10,000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서류상으로는 1480만원의 수익이죠. 하지만 막상 원화로 환전하려는 찰나에 환율이 1350원으로 떨어져 있다면 내 손에 쥐는 최종 수익은 13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30만원이 날아간 거예요. 결국 건보료를 아끼려다가 주가와 환율이라는 두 개의 파도를 동시에 타야 하는 훨씬 더 까다로운 게임에 발을 들이게 되는 셈입니다. 환율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는 건 22%라는 압도적인 양도세율 그 자체입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많이 사라졌지만 세금 고지서에 찍히는 액수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연간 250만원을 제외한 수익의 22%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건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국내 주식이나 다른 절세 상품이었다면 온전히 내 자산이 되었을 수익의 1분의 5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건보료 아끼려다가 더 큰 세금의 늪에 빠지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한 절세 전략은 지금 당장은 유효할지 몰라도 환율과 높은 세율, 그리고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 요소를 안고 가는 것 말고 우리 주변에서 건보료를 방어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먼 나라 주식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정의 중심 자산인 부동산과 우리 가족의 관계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금융자산보다 훨씬 덩치가 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건강보험료는 하늘과 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이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죠. 은퇴를 앞둔 박 부장님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계획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6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연금소득으로 연간 120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소득도 1000만원 이하로 묶여야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집이 남편인 박 부장님 단독 명의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표 6억 원으로 재산 구간을 넘고 연금소득 1200만원으로 소득 기준도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을 50대 50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꾼다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의 재산은 3억 원, 아내의 재산도 3억 원으로 나뉩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 기준인 5억 4천만 원을 훌쩍 밑돌게 되죠. 연소득이 1200만 원이더라도 재산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아직 텍스트가 없어서 교정할 대본을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내야 할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0원이 되는 극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재산 점수를 절반으로 나누는 분산의 힘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이미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세대 분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세대가 뭐냐? 한 집에 사는 가족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은퇴한 부모님과 아직 독립하지 않은 고소득 프리랜서 자녀가 한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재산과 자녀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어 세대 전체에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는 돈도 안 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 하지만 만약 자녀가 주소지를 옮겨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이들을 완전히 별개의 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부모님은 오직 두 분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분리된 두 가구의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기존에 한 가구로 묶여 있을 때 내던 총액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자녀와 함께 사는 은퇴 세대라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소지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만으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인는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결국 핵심은 분산과 분리입니다. 이처럼 공동명의와 세대 분리라는 카드만 적절히 활용해도 금융자산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다가오는 건강보험료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당장의 폭탄을 피하는 개별적인 방어술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단발적인 전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부터 ISA, 부동산 최적화까지 이 모든 무기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나만의 3단계 방어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그 최종적인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 시간 벌기 방패. 바로 이미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이제 막 직장이라는 안락한 성을 나와 거친 광야에 홀로 섰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적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낼 방패를 드는 겁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가 바로 그 방패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만 내는 제도예요. 퇴직 직후 갑자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날아오는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최대 3년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제도죠.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서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도 명확합니다.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입니다. 퇴직 후 최초로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 방패를 들 수 없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어선은 완벽에 가까운 방어 성벽입니다. 바로 ISA, IRP, 그리고 연금저축이라는 절세계좌 세 총사죠. 왜 이 계좌들이 강력한 성벽이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과세 시점에 있습니다. ISA가 뭐냐?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예요. 쉽게 말하면 이자나 배당 소득을 모아서 과세하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고요.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연금 준비하는 저축 상품이에요.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계좌의 경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인출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의 소득으로 바로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 이연이 뭐냐?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걸 말해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 자체는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않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절세계좌는 건보료 완전 무풍지대가 아니라 과세 시점과 소득인식 구조가 일반 계좌와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설계할 여지가 있는 도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ISA 계좌가 만기된 후 금액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엄청난 혜택도 있죠.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 내 자산을 건보료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특히 고소득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를 위한 비밀입니다. 통로입니다. 바로 법인 전환이라는 카드죠. 개인 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과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연순소득이 1억 원이라면 그 소득이 사실상 보험료 계산의 핵심입니다. 기준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내가 한 사람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의 대표로서 직장 가입자 체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의 규칙이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내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 1억 원을 벌던 구조를 법인에서 나에게 연봉 4,800만 원, 즉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나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이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0년대 중반 기준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대략 7% 안팎 수준이며 부담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사업장이 절반씩 나눕니다. 회사랑 반반 내는 거죠. 반면 남는 이익 5,200만 원은 법인에 유보해두고 법인세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전체에 대해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계산하던 구조에서 내가 설정한 급여를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 통로의 핵심이죠. 다만 법인 전환은 절산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세무, 노무, 내대 보험은 물론 대표 급여 책정, 배당, 비용 처리, 향후 자금 인출 방식까지 전부 연결된 설계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패와 성벽, 그리고 이 비밀 통로까지 갖췄다면 2026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게임에 맞설 준비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마치기 전 여러분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요새를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저 건강보험료 제로원이라는 숫자를 보기 위해서일까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여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경제적 자유라는 휴양지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 위에는 건강보험료라는 이름의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톨게이트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고속도로를 버리고 국도로 내려섭니다. 톨게이트 비는 아꼈지만 꼬불꼬불한 길을 달리느라 시간은 몇 배로 더 걸리고 기름값은 오히려 더 들었다. 많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길을 잃고 부산에 영영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죠. 과도하게 절세에만 집착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연 8%의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배당주 투자를 포기하고 수익률은 낮지만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에만 돈을 묶어두는 선택을 했다고 해봅시다. 당장의 보험료 몇만 원, 몇십만 원은 아꼈을지 몰라도 당신의 자산이 더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기회, 즉 고속도로를 달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입니다.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은 건보료 명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과 순자산의 꾸준한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 뭐냐?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피해야 할 악이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관리해야 할 하나의 변수일 뿐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수많은 전략들, 즉 ISA와 연금저축, 부동산 공동명의, 법인 전환 같은 것들은 단순히 톨게이트 비를 아끼기 위한 꼼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고속도로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신형 내비게이션이자 하이패스 단말기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마찰 비용을 줄여서 최종 목적지인 경제적 자유에 더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도록 돕는 전략적 도구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돈의 규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제도는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득 파이프라인과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당신의 재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